자, 기압과 바람에서 이제 원래는 여긴 대기압부터 설명이 들어가는데 압력이라는 개념부터 잡아가자고. 원래 압력의 뜻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래서 압력은 기호로 P. 프레셔라고 하고요. 그럼 봐봐. 결국 P는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된다? 분자가 뉴턴인 거고 분모는 면적이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 요거를 같은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압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공기의 압력인데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은 높이라면 균일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기체에 우리가 그 대기를 이루는 기체 입자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부딪히겠지. 그 충돌에 의한 충격력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체 압력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럼 보일 법칙, 샤를 법칙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지. 봐봐.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실 안에 공기 입자가 100개가 있다고 쳐. 그리고 얘네들은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교실의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며 벽에 부딪히는 충돌 빈도수는 2배로 늘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샤를 법칙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기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죠.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건 무슨 소리야?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 빨리 부딪히겠지, 벽에. 즉 부딪히는 횟수가 공간이 똑같더라도 늘잖아. 그렇게 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기압이. 자, 이 두 가지를 배우고 나서야 대기압. 기준을 지표 부근이라고 지표 부근이라고 측정하게 되면 결국 우리 대기권에 있는 공기들이 누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기는 어떻다? 지표 부근에 거의 다 몰려있죠. 따라서 높은 곳,
중력에 의해서 몰려있는 게 밑에 많다. 그럼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기압, 보통 이제 대기압을 평균 1기압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대기 1000km의 무게가 작용하게 되고, 이게 물기둥으로 세웠을 때 약 10m의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1기압. 이 10m의 물기둥은 약 10의 5승 파스칼. 이게 1000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수온 기둥을 기준으로 약 76cm의 기둥이 됩니다. 요거 값이 TORR입니다. 이거.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의 그 토리첼리 진공 실험에서 만들어낸 값이기 때문에 760토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1기압을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거든. 얘는 무슨 값이냐, 사실. 평균값입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론상으로 따지면 물기둥 10m는 1000헥토파스칼이야. 이론상으로만 딱 10m만 칼같이 맞춘다고 하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구의 평균 대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1기압이라고 한다고 하고, 1기압이 정확하게 얼마냐를 물어보는 멍청한 문제는 학교에서 절대 나올 일은 없으니까. 왜 이렇게 계산값이 조금 달라요에 대해서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추가 설명으로 토리첼리 진공 실험에 대한 설명. 수온이 들어있는 수조에 1m짜리 시험관을 이렇게 채운 뒤에, 요거 길이를 1m짜리를 채운 뒤에 얘를 이렇게 세워 올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요 76cm만큼의 수은이 여기서 내려 누르는 힘이랑 바깥에서 공기가 이 수은 바닥을 내려 누르는 힘이 평행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위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진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생기는 이 진공을 토리첼리 진공이라고 해요. 특징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시험관의 굵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시험관을 기울이잖아요, 이렇게.
시험관 이렇게 기울이더라도 수직 높이, 기울여도 수직으로 76cm를 쌓아 올리게 돼요. 오케이? 기울여도 수직으로 76cm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날의 기압에 따라서 이 높이는 변화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설명 중에 지표 부근에서 측정하는 이유, 높이 올라가면 감소하겠죠. 시간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평균값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73쪽 빨리 한번 풀어봐봐. 한 바닥 한 바닥 끊어서 가자. 자, 바람. 결국 바람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기압의 차이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기체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바람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표 부근에서 가열이 되면 가열된 공기는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하겠죠. 즉, 지표 부근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흐름이 되면 그 상승 중심이 뭐가 된다? 압력이 낮아지겠지. 공기를 위해서 빨아당겨내는 거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모든 사방에서 공기가 말려 들어와야 되는데 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 오른손 나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는 수평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돌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실제 바람의 방향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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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온도가 좀 낮은 데가 되면 고기압에서는 결국 기류가 어떻게 된다? 하강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어떻게 된다? 원래 우리 생각엔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 나가야 되겠지만 엄지손가락, 자, 오른손 나사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의 부는 방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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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겠죠. 그럼 얘는 무슨 방향? 시계방. 그래서 우리 생각에 봐봐. 저기압과 고기압은 직선상에서 바람이 갈 것 같지만 맞지? 실제로는 어떻게 바람이 간다? 약간 요렇게 휘어지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동하게 되고, 당연히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풍속이 증가하겠죠. 그럼 사실 여기 지표 부근 말고 위에서는 여기로 바람이 이동하겠죠.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하게 된다. 자, 해륙풍과 계절풍이 있습니다. 해륙풍은 낮과 밤에 육지와 바다의 비열, 원래 정확하게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비열, 열 용량의 차이로 인해서 변하는 건데, 열 용량이 혹시 뭔지 알아요? 열 용량 C는 비열 곱하기 질량입니다. 그리고 얘는 온도 변화와 반비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낮에 한번 생각해 봐. 낮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육지의 비열이 작단 말이야. 여기가 비열이 커요. 그 말은 육지가 온도 변화가 크겠지. 바다가 온도 변화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낮에는 햇볕에 의해서 여기가 따뜻해져요. 그러면은 따뜻한 육지에서 상승기류, 즉 여기가 저기압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닷가가 고기압이 돼서 하강기류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가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해풍이라고 부르고. 밤이 되면 밤에는 얘가 추워지는 거잖아. 연용량이 작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따뜻한 바다에서 상승기류가, 즉 여기가 저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차가운 여기가 뭐가 된다? 고기압이 돼서 하강기류가 생기겠지. 그럼 밤에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육지에서 바다로 불겠죠. 이걸 우리는 육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낮과 밤에 바닷가에서 서로 부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해륙풍이라고 하고, 계절풍은 뭐가 되느냐? 대충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대륙이죠. 땅이잖아. 여기는
태평양 즉 바다죠. 맞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름이 낮의 위치가 돼요. 겨울이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름 남동 계절풍이 고온다습하게 오겠죠. 맞지? 겨울은 겨울처럼 북서계절풍이 한랭 건조하게 온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마루와 창을 넓게 여는 형태로 집을 만들었고, 그죠? 집을 남쪽으로 열어놓고 1년 주기로, 그러니까 얘는 계절에 따라서 여름, 겨울의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무더위가 오고 겨울철에는 사만사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오겠지만 일단은 요 내용이 더 중점이 된다. 예, 해륙풍과 계절풍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고 75쪽, 76쪽, 75쪽, 76쪽 같이 한번 바로 풀어보세요. 자, 일단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기단 말고 기단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요. 기단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 덩어리인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얘는 기단이 한번 만들어지면 맨 처음에 기단이 만들어진 곳의 공기의 성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특징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서로 경계면이 나뉘어지면서 층을 이루어서 나누어지게 돼요. 여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자, 전선과 전선면. 사실은 전선면, 여기 봐봐. 여기서 말하는 층이 그 둘에 섞이지 않는 경계면이 생긴다는 거잖아. 이 경계면이 바로 전선면이야.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전선면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때문에 밀도가 바뀌는 거니까, 그지? 자,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접근해 가는 경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접근해 가면 그 두 공기층의 경계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잖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요 선이 전선면이고요. 이 전선면이 땅과 닿은 요 점 있지. 이 선을 이은 거를 우리는 전선이라고 해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뒤로 접근해서 따라붙는 이 전선을 우리는 온난전선이라 그럽니다. 뒤에 따라오는 공기 성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결국 구름이 어떻게 승운형 구름이 전선 앞쪽에 넓게 분포하게 되고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래서 이슬비가 넓게 오고 비그치고 따뜻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그에 비해 이런 거 하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파고들잖아. 여기에 전선. 이렇게 되면 공기의 경계면은 찬 공기는 밀도가 크므로 따뜻한 공기 아래를 파고들려고 하고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그 찬 공기에 받쳐서 수직으로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거는 뭉게구름이 생겨요. 저군이 생기는 거죠. 이 경계가 땅에 나타나는 거를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다? 위에 거랑 딱 비교하면 되죠. 한랭전선은 여기다 정리.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저군형 구름이 전선 뒤에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저군형이 나타나니까 소나기가 좁게 내리고 비 그치면 추워집니다. 그 소설 소나기 생각해봐. 그 소설 소나기 내용 알아 혹시? 그 서울에서 온 애가 소나기 맞고 죽잖아요. 네. 보통 그 당시 사회상을 기준으로 서울 살던 애가 지방에 요양차 내려왔으면은 폐렴이나 폐결핵이에요. 대부분 결핵이라고 보는 게 맞아, 시대상으로 보면. 그런데 가을에 특히 가을철에 온대저기압이 많이 지나간단 말이야. 봄, 가을에. 왜냐하면 이건 좀 이따 우리가 기단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양쯔강 기단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나기가 왔으니까 무슨 전선이 통과한 거다? 한랭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맑고 따뜻했단 말이야. 근데 통과했으니까 비 그치면 추워지니까 폐렴이나 폐결핵, 폐병 환자들에게 감기가 걸렸다. 그거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이동이 빠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른데 뒷면에 온대저기압. 우리나라 부근에 생기는 저기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저기압을 중심으로 앞쪽에 온난전선이 생기고요. 뒤쪽으로 한랭전선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찬 공기, 요 사이가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의 이동 방향이 이쪽이고요. 여기 찬 공기의 이동 방향이 이쪽이야. 그럼 여기는 저절로 이렇게 되겠지. 왜? 얘 저기압이니까 바람 시계 반대쪽으로 돌아야 되잖아. 이해가 되죠? 여기는 따뜻하고 춥고 여기 이만큼 구름, 여기 이만큼 구름.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를 지나는 거죠. 요 화살표 방향이 풍향입니다. 얘는 남동풍, 얘는 남서풍. 한랭전선 지나고 나면 여기만 맑죠. 흐리고 맑고 흐리고. 이슬비 맑고 소나기. 이해가 돼요? 자, 문제는 요 뒤에가 더 빠르잖아.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뒤에가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붙은 데는 동그라미 뼈 쪽, 동그라미 뼈 쪽 하겠지. 요 부분을 우리가 폐색전선이라고 하고요. 폐색전선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생긴 거잖아. 곧 저기압이 소멸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뒷면에 84쪽 잠깐 펴보시면 아까 우리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바람 부는 거 온대 저기압 이야기까지 싹 다 했어요. 일단 요거 필기해봐. 그 다음에 기단하고 계절별 특징하고 한 번에 문제 풉시다. 알겠지? 봐봐. 원래 온대 저기압 자체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밑에 따뜻한 공기와 아래 차가운 위쪽에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여기 저기압이 형성이 된다고. 예,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기압 특성상 얘는 바람이 일로 불고 얘는 바람이 일로 불잖아. 그러면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이쪽에 한랭전선과 이쪽에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나라는 편서풍대니까 이 저기압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요 앞부분에 잡히는 온난전선보다 요 뒷부분에 있는 요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하는 한랭과 온난의 폭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줄겠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붙어버린다고, 여기는. 그럼 여기는 온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겠지. 요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이걸 그냥 저기압이 소멸된다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 그 공기 형태가. 찬 공기를 뒤에서 따라붙은 찬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데 위에가 따뜻한 공기가 떠버릴 수도 있고. 이건 고등과정이에요. 요 그림 자체는. 찬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붙이는데 위에 따뜻한 공기가 떠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어쨌거나 봐봐. 이미 따뜻한 공기가 위에 솟아버렸죠. 더 이상의 대류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하겠지. 그러면 저기압이 소멸하는 거예요. 저기압은 계속 공기가 상승돼야 살아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요게 정체전선, 이게 폐색전선이에요. 정체전선은 설명 안 했습니다. 요게 폐색이야. 정체는 왜 아직 설명 안 했느냐? 정체는 우리가 장마거든요. 그거는 앞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을 설명하고 그 기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이야기할 때 비로소 정체전선이 나와. 우리나라는 잘 그리지? 뭔지 알겠죠? 여기 일단 양쯔강 기단, 요 위에
시베리아 기단. 요쪽에 오호츠크해 기단. 요 밑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단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지역의 기후적 성격을 지닌다 그랬지. 그래서 봐봐. 일단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은 대륙을 기반으로 하는 기단이에요. 아무리 여기가 강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땅에서 만들어지는 기단이야. 그러면은 건조하겠냐, 습하겠냐? 그렇죠. 얘는 건조한 기후가 그 기단 자체의 기본 성질이에요. 그러면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해양성 기단이잖아. 얘네들은 바다가 기반이에요. 그러면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네, 습윤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습윤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봐봐. 고위도, 시베리아랑 오호츠크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위도에서부터 출발한 기단이야. 그러면은 춥다, 덥다? 춥다, 따뜻하다, 덥다. 춥겠죠? 그걸 우리는 한랭하다 그럽니다. 그럼 양쯔강 계단은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해요, 위도가. 그 양쯔강 계단 정도는 우리가 온난하다 그러고요. 북태평양은 저위도 기단입니다. 적도 부근 기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온이겠죠.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나라 부근의 공기가 그 기단의 성격을 가지겠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양쯔강 기단 언제 오냐면 봄에 옵니다. 양쯔강 기단이 봄에 올 때 양쯔강 기단 요 배후에 있는 사막의 먼지를 같이 가지고 와요. 우린 그걸 뭐라 부른다? 황사라 그러지. 가을에도 황사가 생길 수 있긴 한데 가을철은 이미 대륙의 땅에도 사막에도 비가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그렇게 안 날리는 거야. 그리고 봄, 가을에 옵니다. 양쯔강 기단은 사실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뉴스 기상 예보할 때 많이 들어봤죠. 기본적으로 기단은 되게 커다란 공기 덩어리여야 되는데 양쯔강 기단은 기단 중에 제일 작아.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나 북태평양 기단처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떡하니 자리 잡고 안 움직이고 버티지를 못해. 그래서 얘네들은 편서풍 타고 그냥 쭉 지나갑니다. 기본적으로 기단을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계절에 일기든지 구별하기가 좋아. 근데 얘는 이동성 고기압, 크기가 작은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을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는 무슨 기압이 있겠냐? 저기압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라는 말이 나오는 봄이나 가을철은 일기의 변화가 심하죠. 비 왔다 그쳤다, 비 왔다 그쳤다. 흐렸다 맑았다 막 들쭉날쭉하지. 오케이? 자, 그러고 봄이 지나고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정확하게는 6월부터 7월 초 부근까지. 이때 오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우리나라 부근에서 충돌을 해. 이 둘이 충돌하면 위에서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고 싶을 거고 밑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응?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둘 다
엄청나게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상승기류가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둘 다 어떤 기단이에요? 습윤한 기단이지. 습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끊임없이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끊임없이 구름이 만들어지고 계속 비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기는 얘가 정체전선이야.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해가 돼.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어느 정도 그 전선이 계속 유지가 된다.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북태평양 기단이 세지면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오호츠크의 기단이 세지면 장마전선이 내려오겠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비를 내리다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북태평양 기단이 7월에서 8월까지 무더위를 만들죠. 열대야를 만들고 불쾌지수라는 기사가 뜨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고온다습한 날씨를 가지게 되고 한여름에. 그러고 가을철이 되면 다시 일기의 변화가 심하다가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요.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분단 말이야. 응? 한랭 건조한 북서풍이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우리는 항상 산불 조심 이야기가 나오죠. 바람이 세고 건조하니까. 그리고 사실 북극을 중심으로 제트기류라는 놈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는 타이밍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오호츠크가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이 활동하는 그 기간이 겹치게 되면 한 3일 정도 춥고 4일 정도 따뜻함을 반복한다는, 그걸 사만사온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겨울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일기도를 볼 때, 자, 계절별로 봄철, 여름, 가을철, 여름철, 겨울철이잖아. 가장 큰 고기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기압에 그 형광펜으로 색깔을 좀 칠해봐봐. 머리카락 끝이 눈을 찌르냐. 지금 마칠 때 돼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제 내려간다 그래, 바로. 요것만 설명하고. 고기압에 크게 색깔을 칠해보면, 봐봐. 여기 말고, 요 뒤에. 여기 고기압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 여기도 좀 흩어져 있잖아. 여기는 이렇게가 고기압, 여기는 이렇게가 고기압이죠. 얘가 북태평양 기단인 거고, 얘가 시베리아 기단인 거야. 여기 양쯔강 기단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인 거고. 알겠어요? 요게 온대저기압을 말하는 거고. 요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1기도까지 볼 줄 알면 됩니다. 요건 그냥 마무리로 사진 찍어 가라. 지금 반이라서 아마 어머니 전화 오신 것 같아. 정리해 놓으세요. 다음 주는 그럼 운동해 줄까? 아니면 2학기 진도를 나갈까?